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두 명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단박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어릴 적 제겐 세상 누구보다도 영웅 같았던 멋진 친아버지, 그리고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신 양아버지, 이렇게 멋진 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시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적 소방관 일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머닌 제가 2살이 되던 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혼자 일을 하며 어린 저를 키우셔야 했어요. 소방관이란 직업이 아무래도 언제 어느 때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다 보니 아버지께선 항상 출동을 하실 때마다 급히 저를 안고서 이웃집 아주머니나 할머니께 저를 급히 맡기시곤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출동을 나가봐야 해서 사거리에 화재 사고가 생겼다네요. 저 올 때까지만 저희 성민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나 세상에, 사거리에 불이 났어? 그럼 당연히 맡아줄 수 있고 말고. 성민 아빠 몸 조심히 다녀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말이 필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동네는 나름대로 좁은 편이었기에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대부분의 이웃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늘 예고도 없이 저를 맡아달라는 당황스러운 부탁에도 어르신들은 거리낌 없이 저를 돌봐주시곤 했었답니다. 지금은 바래져 버린 희미한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께서 매번 출동을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 그거 하나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네 아빠가 멋진 슈퍼맨 아저씨처럼 불도 끄고 사람도 살리고 올게. 알겠지? 조금 이따가 보자. 소방관이란 직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참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한번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릴 땐 그저 아버지가 제게 인사를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크고 나니 조금 있다가 보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조금 있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 아버지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해오셨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현장에 출동한 아버지를 기다리며 이웃집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해가 저물 때쯤이면 아버지께서는 지친 기색으로 저를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지친 아버지 몸에서 나는 옅은 땀 냄새와 제 냄새, 남들은 질색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아주머니 말씀 잘 들었어? 말썽 피운 거 없지? 아빠 오늘 사람들 많이 구했어? 불도 잘 껐어? 그럼 이 아빠가 누구야? 우리 동네 제일 가는 소방관이잖아. 아빠가 오늘 몇 명을 살렸는지 알아? 바로바로 5명을 구했어. 어때? 아빠 진짜 대단하지?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그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뿌듯한 목소리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아버지가 마치 만화책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엄청난 슈퍼 영웅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같이 나들이 간다든지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멋진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만 마음이 아팠던 건 가끔씩 현장에 나가 사람을 구조하다가 자잘한 상처를 입고 돌아오시기도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선 혼자 상처를 치료하시며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보여? 이게 영광의 상처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다치거나 어디 부딪혀서 살이 까지는 건 엄청 아프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긴 영광의 상처는 하나도 안 아프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오, 아들, 지금 아빠가 하는 말 못 믿는 거야?
이거 아주 서운한데? 아버진 항상 제 앞에선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난을 치며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세상에서 사람 구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고 아무리 위험한 현장이라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면서 불구덩이 속에 스스럼 없이 몸을 던지셨던 아버진 제가 6살이 되던 해 한 송이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어요.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했고 설상가상으로 근처 주택가에서 아주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동네가 완전히 떠들썩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진 아주 당연하게도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했고요. 저는 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 아버지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다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성민아. 오늘은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아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빠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알겠지? 알겠어, 아빠. 빨리 와. 아버진 대답 대신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곤 급히 대문 밖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조금 있다가 보자 라는 인사도 남기지 않으신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날 화재 현장에 들어가 불을 끄면서 사람을 구조하시다가 건물이 무너져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진 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외동이셨기에 장례식장은 오로지 고작 7살이었던 저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같은 소방서에서 일을 했던 아버지의 동료분들이 찾아와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된 제 손을 잡고서 눈물을 펑펑 흘려주셨어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 아이고, 이 어린 것 불쌍해서 어떡할꼬. 장마철 홍수가 나버린 것처럼 많은 어른들의 눈물 속에서 제 마음도 울렁거렸습니다. 어른들이 건네주는 동정이 버겁고 슬프다기보다도 제 인생 유일한 영웅이셨던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2번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에 의해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절 걷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고아원엔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 있는 친구들과 다 같이 잘 지내라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저는 마치 뻗어놓은 보리자루 같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며 계속해서 겉돌기만 했고 잘 시간만 되면 집에서 챙겨 나온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홀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곤 했어요. 그렇게 말없이 떠나버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전 항상 아버지 사진을 꼭 끌어안고서 잠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원장 선생님께서 혼자 방에 있는 저를 불러내셨어요. 성민아, 잠깐 나와볼래? 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 원장 선생님께선 저보고 나오라고 손짓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방을 나와 원장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원장실에는 낯선 남자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히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절 입양하기 위해 찾아온 분이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성민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입양을 가더라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민이 같은 경우는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해서 처음엔 소통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게다가 미혼이신 경우엔 더더욱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성민이 눈을 보니까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냥 내가 저 아이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하고서 입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 눈을 보고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분의 눈을 저는 말없이 빤히 쳐다봤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 중 저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무척이나 신기하기도 하고 참 특이한 분이구나 싶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계속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사진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릴 바엔 차라리 저분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입양 희망자의 환경 조건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했기에 모든 정식적인 절차를 꼼꼼히 거치고 난 후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기분을 느꼈던 고아원을 벗어나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성민아,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내가 비록 아직은 좀 서툴지 몰라도 너한테만큼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볼게. 양아버진 그렇게 저한테 먼저 웃으며 다가와 주셨는데 저는 양아버지께 마음 편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고아원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이 생기긴 했지만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 밖에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웅얼거리자 양아버진 이유를 알아차린 듯 제 눈을 마주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민아, 지금은 날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삼촌 아니면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지면 그때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줘. 급할 필요 없어. 우린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거니까. 하나부터 천천히 맞추면서 걸어나가보자. 알겠지? 솔직히 입양을 맞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소심하게 행동을 하는 제가 조금은 답답할 법도 한데 양아버진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입양을 와놓고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 많고 많은 아이들 중 왜 하필 나를 택했을까? 나한테서 대체 뭘 본 걸까? 정말 여러 궁금증들이 맴돌았지만 정확히 답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까지 속속 들이다 파헤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양아버진 정말 제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식사를 하실 때면 그냥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먹거나 빵을 꺼내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전부였지만 저랑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위주로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소세지 반찬이나 계란 후라이, 너겟 등과 같은 반찬들로 말이죠. 서민아, 너 이런 거 좋아하니? 어린애들이 이런 걸 잘 먹는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마트에서 사와봤는데. 네, 좋아해요. 정말? 아빠가 이렇게 후라이에 케첩으로 그림도 그려봤어. 귀엽지? 양아버지의 말에 계란 후라이를 들여다보니 케첩으로 웃는 얼굴을 그려놓으셨더군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양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 제 방에 들어와 동화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양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해주셨다면서 말이죠. 우리 어머니도 늘 이러셨거든.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내 머리맡에서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시곤 하셨어. 7살 정도 되면 굳이 동화책을 안 읽어줘도 쉽게 잠들 수 있잖아. 근데 엄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책을 읽어주셨어. 난 그런 엄마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었고. 정말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우리 엄마처럼 해줘야겠다 생각했지. 성민이는 어때? 아빠가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고 이러는 거 별로야?
아니요, 괜찮아요. 맨날 와서 읽어주세요. 그럼 저 잠이 더 잘 올 것 같아요. 양아버진 그런 저의 말에 화색을 띠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직 저를 위한 것이었기에 싫어할 수가 없었죠.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양아버진 회사 사정상 잠시 동안 휴직을 하게 되어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저 보내곤 하셨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곤 했어요. 야, 송민아, 저기 봐봐, 저기. 엄청 예쁘지? 꽃도 엄청 많이 피어있고. 우리 저기 가서 사진 찍자. 양아버진 저와 함께 놀러 다닐 때마다 무척이나 들뜬 모습을 보여주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였죠. 진짜 어른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천진난만한 소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양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아나가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도 어느덧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양아버지에게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문득 양아버지 가족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고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양아버지 가족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의 존재를 가족들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 양아버지에게 꺼냈고 양아버지는 저의 질문을 듣고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내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구나, 우리 아들. 아빠 부모님은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먼 곳에 계셔. 아빠가 고등학생 때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거든. 전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너였어도 충분히 궁금했을 거야. 나의 존재는 알고 있을까? 날 데리고 왔을 때 집안에서 반대를 하진 않았을까? 괜히 날 데리고 온다고 해서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연락 안 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 같음 7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지. 오버하고 있네. 이럴 테지만 넌 꼭 그런 의미를 담고서 물어본 것 같아서. 이 얘긴 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아빠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 꺼냈나 하면서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양아버진 저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밝고 쾌활해 보였기에 그런 슬픔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제서야 그날 저를 보고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그제서야 양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까지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던 날 양아버지께선 저를 꼭 끌어안고서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고마워, 송민아. 아빠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제가 양아버지 진짜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부르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버지께선 벼랑간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인, 아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결혼이요? 사실 그동안 성민이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빠가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도 들어갔고 무엇보다 성민이가 아빠한테 마음도 많이 열어둬서 이제야 이야기하게 됐어. 이제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 근데 성민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더라고. 아빠한테 마음 열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또 엄마가 생기면 엄마한테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성민이한테 불편할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버지께선 정말 조심스러운 태도로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혹시 나 때문에 좋은 분을 만나지 못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 한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였어도 알 건 다 알고 있었기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면 늦게라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만나는 분이 이미 있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인생이었기에 저는 아버지의 선택을 응원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 아버지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정말? 정말로 괜찮겠어? 제가 안 괜찮다고 하면 만나고 계신 그분이랑 뭐 안 만나실 거 아니잖아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께선 제게 연신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 집으로 한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 앞에선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까 몸이 굳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딱딱하게 얼어서 쭈뼛거리는 제게 그분은 먼저 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안녕? 네가 성민이구나. 종성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너 듣던 대로 되게 잘생겼다. 눈도 똘망똘망하니 되게 예쁘고.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선 편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 처음으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아버진 어머니가 되실 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를 비워 당신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성민인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나랑 가족의 연을 맺은 아이고 이젠 내 자식이니까 당신도 나랑 결혼하게 되면 성민이를 친자식처럼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데리고 온 아인데 내가 함부로 대하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성민이를 입양하고 정성을 다해 키운 것처럼 나도 성민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쏟아서 돌볼 거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더라고요. 보통 결혼할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게 입양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얘기를 듣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이 들곤 할 텐데 제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이 왜 만났고 결혼까지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성격이든 뭐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잘 어울렸던 두 분은 결혼식을 생략하고서 혼인신고만 한 채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뿐인데 집안 자체 분위기가 무척이나 밝아진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온전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저의 존재를 색안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으로 갔던 날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성민이로구나. 인물도 훤칠하니 참 잘생겼네. 그래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네, 안 힘들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 온다고 힘들었을 텐데 어서 식사하자꾸나. 내가 우리 성민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다 준비했어. 아니 엄마 무슨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상다리가 아주 부러지겠어.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대? 아유 힘들게. 예, 명색이 우리 손자 처음 만나는 날인데 이 정도 힘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원래 이맘때 애들은 한창 클 때라서 뭐든지 가리는 거 없이 많이 먹어줘야 돼. 그리고 말수가 엄청 적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선 항상 외갓집에 갈 때마다 제게 말없이 용돈을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선 애한테 뭐 저런 돈을 주느냐고 외할아버지를 타박하셨고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한테 돈 주지 너한테 돈 주냐? 성민아, 이 돈
절대로 니네 엄마나 아빠한테 주지 말고 친구들하고 만난 거 사 먹어라. 알겠지? 네, 외할아버지. 친외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진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부족함 없이 그리고 입양하라는 차별과 색안감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모두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이 찾아오면 항상 제가 갖고 싶은 선물들까지 사주시곤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가 성민이로구나. 아빠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래, 올해도 착한 어린이로 살았다지? 한 해 동안 울지도 않고 말이야. 네, 저 1년 동안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성민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팽이 장난감. 내년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로 지내고 있으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갈 거예요. 11살이 되던 크리스마스엔 아버지가 산타 분장을 하고서 연기를 하시며 그 시절 유행하던 팽이 장난감을 선물해 주시는데 아버지인 게 다 티가 나 그냥 웃음이 날 정도였답니다. 물론 그냥 모른 척 속아 넘어가 드렸지만 말이죠. 이 정도로 부모님께선 절 무척이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 성격도 많이 변했고 또 장래 희망이라는 것도 생기게 됐어요. 저의 꿈은 바로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직업이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그러했듯 누군가를 살리는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밟았던 길을 그대로 이어서 밟고 싶었어요. 소방관이 되려면 중요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공부도 운동도 그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저를 응원해 주시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을 하기도 하셨어요. 성민아, 소방관도 물론 정말 멋진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찾아보면 네 적성이랑 잘 맞는 일들도 많을 거고 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있을 텐데 꼭 소방관을 해야겠어? 엄만 다 좋은데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소방관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몸 하나 희생해서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 몸조심도 할 테지만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몸바지 일하고 살고 싶어서 소방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열심히 응원해줘야지. 멋지다 멋져. 역시 내 아들이다. 지금까지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저의 말을 듣고서 묵묵히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나와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결과를 보자마자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장해. 그동안 공부하랴 운동하랴 그 틈에 시험 준비까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성민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사람을 살리는 건 좋지만 첫째도 안전 또 둘째도 안전이라는 거 알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도 네 몸 하나 망가지면 말짱 꽝인 거야.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고 살아.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된 저는 정말 많은 화마들을 마주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고 막내 소방관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몸을 던져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냈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반장님, 팀장님은 저를 향해 독종이라고 부르곤 하셨습니다. 저거 진짜 독종이야 독종. 다른 사람들은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가기도 망설여하는데 지 혼자 여기 시간 더 지체하면 다 무너집니다.
빨리 들어가서 불 끄고 안에 사람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러고 지 혼자 그 굴길 속으로 겁도 없이 몸을 던지고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바로 소방정신 아니겠습니까, 반장님? 그래도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 아유 놈이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용감해가지고 연차차면 아주 날개다고 날아다니겠어? 이렇게 같은 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독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열정을 가지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씩 팔이나 다리, 몸에 화상을 입는 일도 있었지만 이 정도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다치는 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돌아가신 친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 걷는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화재 현장에 불려나가며 열정을 불태우던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지금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아내는 소개를 받은 첫날 저의 직업을 듣고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내 몸을 던져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내는 일을 하다니. 직업엔 귀천이 없고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목숨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멋져요, 성민 씨. 진심으로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걸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 천지를 뒤져봐도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이라는 걸 고려하고 있기도 했고, 일생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저의 속 깊은 사정을 듣고도 저를 이해해주는 아주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진 소방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구나. 아마 나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소방관이란 직업을 택하지 못했을 거야.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시겠다. 그리고 어릴 때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워주신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자식으로 받아들인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졌으면 된 거지. 부모님이 친부모님이고 아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전 곧바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그 프로포즈를 웃으면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처갓집에 인사를 드린 뒤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처음 아내가 집에 갔던 그날 부모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예뻐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쁘고 선한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아휴, 성미이 넌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아들이 아주 날 닮아 고는 눈이 있어서 그래. 그렇죠, 아가씨? 맞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 보니까 아버님도 그리고 성민 씨도 보는 눈이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아휴, 말도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아내는 저희 집안 식구로 100% 합격점을 받았고, 저도 처가집 식구들에게 사위로서 인정을 받고서 상견례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무척이나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이슈 없이 결혼 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고 온 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께서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아들, 우리 상견례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다가 기분 좋게 둘이서 한잔 할까? 어때? 오, 전 너무 좋죠, 아버지. 아버진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술상 차려올게요. 일을 하고부턴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술잔을 기울일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마침 쉬는 날이기도 했기에 저는 신이 나서 간단하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잔뜩 들뜬 저와는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뭔가 기뻐 보이면서 슬퍼 보이기도 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표정이셨죠. 왜요, 아버지? 제가 장가 간다고 하니까 막 서운하고 그러세요? 그래, 이놈아. 서운해서 그런다. 콩알만 할 때 나한테 왔는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장가 간다고 하고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싶기도 하고 세월 참 빠르다, 빨라. 에이, 아직 아버지 젊으시잖아요. 한창 젊음을 즐길 나이면서 뭘. 나도 내일 모레면 60이야, 이놈아.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된 녀석이 지 아빠 놀려먹고 있어. 그렇게 분위기 풀어가면서 아버지와 술잔을 한 잔, 두 잔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선 즐겁게 말을 하시다가도 계속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 영 표정을 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도 한숨 쉬시고 아까부터 표정도 계속 안 좋으시고. 아이고, 내가 그랬나? 신경 쓰였다면 미안하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언제 말을 꺼내야 할까 늘 생각해 왔었는데 이젠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성민아, 내가 처음 널 데리고 왔던 날 기억하냐?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그날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때 넌 궁금하지 않았어? 웬 결혼도 안 한 젊은 남자가 어린 시절에 날 닮았네. 이런 되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널 데리고 갔는지 말이야. 사실 궁금하긴 했지만 그땐 저도 많이 어렸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했죠. 사람 속마음이라는 건 깊게 파보지 않고서야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내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했었잖아. 그때 네가 언젠가 어른이 되고 내 말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것도 기억나냐? 네, 기억나요, 아버지. 이제 그 얘기를 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 혼자 남게 됐고 또 내가 왜 고아원에서 널 데리고 왔는지. 사실은 난 너의 친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린 참 신기한 인연으로 이어져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니. 그런 일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아버지께선 웃으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니네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내가 18살이 되던 애였을 게야. 그때 우리 집에서 아주 큰 불이 났었거든. 연긴 독하게 피어오르지 불길은 무섭게 치솟지.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미 손잡이가 달궈질 대로 달궈져서 잡을 수조차 없더라고.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걸 본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줬고 가족들끼리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 마지막으로 난 정신을 잃고 말았어.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지. 다른 가족분들은요? 어디 계셨는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찾았는데 그때 병실 안으로 니네 아버지가 들어왔어. 그리고 날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언제 깨어났냐고. 아직 환자라 그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 알게 됐지. 그날 화재 사고로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날 너희 아버지가 들쳐고 구했다는 거야. 그 불타는 집에서 구해진 건 나 하나뿐이었던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아버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치도 않은 몸으로 부모님 두 분의 장례를 치르고 난 세상에 혼자 남게 됐어. 혼자 남은 날 거둬 키워줄 친인척 같은 건 당연히 없었지. 18살이면
고원에 들어가기에도 애매한 나이였고 집은 홀라당 타버렸지. 당연히 학교도 못 나갔지. 참 헛웃수만 계속해서 나는 거야. 그러다 생각했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나도 남은 가족들을 따라가 버리자고.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려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거기서 니네 아버지 만난 거야. 아버지를요? 그래.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또 어디 있겠냐. 난 얼굴을 알아봐서도 모른 척 했는데 니네 아버진 희어이 내 얼굴 알아보고선 행색을 보니 운동하러 온 것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올라왔느냐고 계속 나한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결국 울면서 솔직하게 말했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서 올라왔다고. 그날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쭐이 났어. 불 타는 곳에 들어가 목숨 구해놨더니 하늘 소리가 그게 뭐냐면서 살기 싫어도 살라고, 살아보자고. 나도 부모님 안 계신데 잘만 혼자 잘 컸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니네 아버지 품에 안겨 많이도 울었지. 부모 잃은 서름을 그날 다 토해낸 것 같아. 그날 이후 저희 친아버진 양아버지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소방관의 월급을 털어 소방서 근처에 작은 방도 구해주셨고 혼자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들과 쌀, 반찬, 그리고 교과서, 가방 등도 사다 주시면서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니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모른다. 하루에 한 번씩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밥은 먹었는지, 살아는 있는지, 또 집 청소는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난 그게 너무 고마웠어. 내 친척들도 날 챙겨주지 않았는데 생판 남인 니네 아버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옆에서 날 엄청나게 챙겨줬어. 그리고 가끔 쉬는 날에 우리 집으로 와서 공부도 가르쳐주곤 했지. 방황하는 동안 학교를 잘 못 나가서 혹시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맨날 와가지곤 종성아, 너 오늘 학교 가기 전에 밥 챙겨 먹고 갔어? 종성아, 오늘 저녁엔 형이 공부 가르쳐 줄게. 참,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맴돌아. 친아버지가 아버지께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네요. 그렇지. 아마 그때 니네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난 이미 부모님 곁에 가 있을지도 몰라. 덕분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에도 들어가고 혼자 살았어도 외롭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지. 그 이후로 니네 아버지랑은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차이가 나도 형 동생 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난 대학에 가고 또 형은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지. 그래도 가끔 근처에 있는 포차에 가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니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저 아래까지 내려앉는 것 같더구나. 아버지께선 친아버지 부고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날 장례식장에 찾아왔었고 어린 나이에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반으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게 상복을 입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네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 냈는데 그때 네가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구나. 그리고 고아원에 찾아가기 전날 밤에 형이 꿈에 나와서 우리 아들 좀 키워달라고, 나 없이 외로울 우리 아들 좀 키워줘,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널 데리고 왔던 거야. 왜 그날 양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는지
아버지의 가족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렸습니다. 아버지께선 저희 친아버지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이었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도 고아원에서 계속 친아버지 사진만 보고 울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사랑을 배웠고 또 아버지 덕분에 따뜻함을 배웠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번듯한 직업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고맙다. 단 한 번도 엇나간 길로 안 나가고 반항 한 번을 안 하고 우리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건강하게 자라줘서 넌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부부의 자랑스러운 아들일 거야.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다음날 저 아버진 친아버지가 계시는 산소에 함께 찾아갔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오랜만에 찾아오는 아버지의 묘에 풀이 잔뜩 자라있어 손으로 잡초도 뽑아드리고 술도 한 잔 따라드리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왔답니다. 형, 오늘은 우리 둘이 같이 왔어. 아들내미 이제 곧 결혼한대. 시간 참 빠르지? 그 조그맣던 애가 이렇게 훌쩍 커버리고 형은 참 좋겠소. 나이를 안 먹어서. 난 이제 형보다 나이가 많아.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 성민이도 형보다 나이가 많아지겠지. 형, 그래도 나 아들내미 잘 키웠지? 외롭지 않게. 물론 살아나가면서 앞으로도 형한테 갚아나갈 은혜가 많지만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꿈에라도 나와서 나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아버지, 이제야 두 분의 사이를 듣게 됐어요. 두 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듣고 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아버지, 다음에 찾아올 땐 며느리랑 손주랑 해서 다 같이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을게요. 잘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 그 후 저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고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큰 절 한 번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방관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아내는 지금 소중한 아이를 가진 상태인데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멀리 살고 계셔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뜰히 챙기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성민이 너 새아기가 먹고 싶다는 건 어지간하면 다 사줘야 한다. 여자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 서러움이 애기 낳고까지 이어지는 거 알지? 알아요, 엄마. 저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새아가한테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아이고, 새아가, 저거 좀 봐라. 내가 저 두 남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보이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님 편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지금도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생에 500번의 돌아봄이 있어야 이번 생에 어깨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 만났다는 뜻이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저를 길러주셨던 친아버지도 그리고 친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선뜻 저를 품어주신 양아버지도 아마 이전부터 이어진 끈이 있었기에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행복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면서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신 부모님께도 죽는 날까지 효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